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유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첩경, 이 조선 후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새롭게 세계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사는 이제 못 만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이제 3학년 때 가서 우리가 2학년 때 끝자락에 배운 이 한국사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또 3학년에 나와요. 3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 한국 근현대사 배우게 되실 거니까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만큼이나 더욱더 재미있는 세계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세계사의 첫 번째 단원인 7단원 통일제국의 등장에 진단원 1단원이 바로 오늘 배울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사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1학기 때 초반에 세계사 좀 배웠었죠. 문명의 발생 해가지고 4대 문명 나왔었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4개 문명을 다뤘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세계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맛보기로 한번 이제 세계사를 배웠었던 거였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전에 배웠던 그 문명들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그 지역만의 그런 특색을 담은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시작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가 되게 좀 재밌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재밌지만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또 재밌는 게 중국 역사가 되겠죠. 우리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었습니까? 문명이 발생하던 시절에 중국 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은나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등장해서 뭐 봉건제라는 걸 실시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배웠었죠. 그 주나라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제자백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진나라, 한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비교하여 열거할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주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춘추 전국시대라는 정말 수십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그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를 통일한 그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 그리고 그 진나라가 금방 망하고 그 뒤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 과정과 그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에어컨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에어컨을 이제 끄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보면 이제 에어컨 소리가 이제 작긴 해요. 작긴 한데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카메라에 붐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나 여기 수업하는 내용만 들어야 되는데 에어컨 소음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덥더라도 좀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좀 걱정하시는데 이 세계사 이번 단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인도 관련된 단원, 그 다음 단원 뭐 페르시아 관련된 단원들은요 다 짤막해요. 최대한 1시간 안 넘게, 아니 40분 안 넘게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달려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학습지 번호 확인하세요. 26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세도정치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농민봉기 관련되고 막 이런 내용 나올 때, 삼정의 문란, 농민봉기 관련된 얘기 다룰 때요. 그때 학습지 번호를 22번이라고 잘못 알려드렸었죠. 인쇄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거는 22번이 아니고 이제 25번 학습지 되겠습니다. 학습지 번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배울지 그 주제명을 학습지에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성리.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춘추 전국시대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중국의 주인이 되었었던 거, 우리가 1학기 때 초반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이렇게 넓어진 땅을 통치하기가 어려워져서 어떤 제도를 했었다고 그랬죠? 네, 봉건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었죠. 주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자기의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해서 그 지역에 땅을 줍니다. 그래서 주나라라는 나라는 있지만, 나라가 하나 있지만 그 주변에 땅을 나눠주는 곳들이 하나의 국가가 돼요. 국가. 산동 지역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는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뭐 노나라,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밑에는 초나라, 저 끝에는 진나라, 또 가운데는 또 그 한자가 다른 진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정나라, 무슨 연나라, 수많은 그런 한 글자짜리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나라들은요, 나라긴 나라지만 이 수도 주변에, 수도를 통치하고 있는, 이 주변을 통치하고 있는 주나라의 왕에 대해서는, 주나라의 천자에 대해서는 뭐랄까, 충성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각 나라의 이제 여기 이제 그 땅을 받아갖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진 않아요. 공이라고 해요. 공. 무슨 제환공, 뭐 노환공,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무슨 그 공들이 있어요. 공작이죠. 공작. 왕 밑에 있는 공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땅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그 공작의 자기를 물려줘요. 왕은 이제 주나라 왕 한 사람 뿐이고요. 그 왕에 대해서 땅을 다 받은 제후들이 왕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으나 자기가 받은 땅은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그게 바로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큰 일이 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주나라의 수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호경이라는, 원래 수도가 이제 어디였겠 습니까? 이제 호경이라는 곳이 이제 수도였습니다. 호경이었는데, 이 수도가 그 견융이라는 종족의 침입을 받아요. 이민족의 공격을 받게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이 주나라의 왕을 돕고자 갔는데, 뭐 주나라의 왕은 그 당시에 그 주색에 빠져가지고, 이 환락에 빠져서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이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제후들이 가서 그 이민족을 쫓아내고 주나라를 구원을 하죠. 하지만 이민족의 공격에 아주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은 주나라는요, 주나라의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도였던 호경을 버리고 동쪽에 있는 나극, 지금의 러양이라는 곳이죠. 삼국지 많이 해본 친구들은 낙양이라는 곳이 아십니까? 낙양? 네, 아주 중요한 데죠. 그 후한의 수도였던 곳이 낙양인데, 이 낙양으로, 러양으로, 나극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나라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민족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후들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제후들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주나라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가뜩이나 이 이민족과 전쟁 중에 주나라 왕이 죽고 새롭게 주나라 왕의 이제 아들이 왕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이미 떨어진 주나라의 권위는요, 되살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기에 힘을 못했던, 이민족을 퇴각시키는데, 이민족을 밀어내는데 힘을 못했던 이 제후들의 힘이 비약적으로 강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기원전 8세기 초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주나라가 수도로 옮기고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을 세웠던 여러 나라들, 제후들이 원래 독립된 상태였지만 더욱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었던 제후들은요, 자기의 힘을 키워요. 자기만의 정치체제가 원래 있었죠. 자기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더욱더 키우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의 제후들의 나라를 쳐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아주 활발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춘추전국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주나라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왕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다른 제후들은 나름대로 왕이라고 그래도 우대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후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 그 나라들은요, 이 주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했어요.
원래 집보다 본가보다 친척들의 나라가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둔나라, 조, 송, 진나라, 채나라, 위나라, 또 진나라, 진나라, 또 있고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경쟁을 했었던 이때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춘추 전국시대는요, 앞에 춘추시대와 뒤에 전국시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한 300~400년, 500년 정도 이제 있어요. 춘추시대 한 400~500년, 뭐 전국시대 한 300~40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지만 춘추시대와 그러니까 주나라가 힘이 약해진 첫 번째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 그리고 그 뒤에 전국시대, 이 두 시대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춘추시대에는요, 그나마 그래도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주나라 왕이 행차하면 다 조아릴 줄도 알았고, 때 될 때마다 여러 곡물들을 보내가지고 주나라 왕에게 선물로 바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춘추 5패. 춘추에 5개 패자가 있었어요. 패자라는 거는 뭐 패배한 사람을 패자라는 게 아니라 한자가 달라요. 재패한 사람. 이 춘추 시대를 아울러서 재패한 사람들을 패자라고 해요. 패자 이 당시. 주로 이제 춘추 5패라는 5개의 나라가 돌아가면서 시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뭐 제나라,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진나라, 이 진시황의 진나라랑 달라요. 진나라, 그 다음에 뭐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순으로 춘추시대 때 강한 힘을 발휘했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었으나 춘추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쳐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을 뭐 완전히 자기네 백성으로 만들고 그 나라의 그 지배자들을 다 죽이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매너가 아니었거든요. 매너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룰이 아니었어요. 춘추시대의 룰이라는 건 뭐냐? 춘추시대에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규칙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군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그게 매너였어요. 매너. 이 당시 춘추시대의 국룰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초나라가 채나라라는 나라를 쳐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채나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 뭐 노나라가 옆에 있는 뭐 등나라나 뭐 이런 데를 쳐들어갔다 하더라도 등나라 왕을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뭐 다 노예로 잡아오고 등나라 군주를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갖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합쳐버리는 그런 류의 전쟁이 아니라 실력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겼으면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나라 군주를 나름대로 우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춘추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낭만적이긴 한데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렇게까지 낭만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게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난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룰이 깨지게 돼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다. 그러면은 대충 그 나라 군주의 항복만 받고 뭐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를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합쳐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춘추 5패가 있던 시절에 제나라의 환공, 그 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 그 다음에 오나라의 오왕 부차가 있고 월나라의 부천이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춘추 5패라는 나라들이 각기 시기에 따라서 강했었을 때는요, 여기 있는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종의 이제 주나라를 호위해가지고 내가 이 춘추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우두머리다. 춘추시대 여러 나라들의 반장이다. 이런 것까지 권위를 인정받는, 대장이다. 이런 권위를 인정받는 데까지만 멈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자가 되길 원했던 거죠. 내가 이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대장이다 라는 거 인정만 해주면은 이제 그냥 전쟁이 끝나고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쭉 가는 건데, 이제 전국시대 가서는요, 인정받고 뭐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남이 나라 쳐들어와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그 나라 영토 가져오고 그 나라 백성들 죄 잡아와서 자기네 나라 사람 강제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라의 군주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제사고 뭐고 다 그냥 그 나라의 종묘는 다 헐어버리는 그런 식의 멸국치현이라고 그러죠. 멸국.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치현, 자기네 행정구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시대다? 전국시대였어요. 전국시대. 그래가지고 수십 개의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고 몇 개 나라밖에 안 남아요. 어떤 나라들이 남냐? 이 진나라. 나중에 이 진나라가 진시황제 때 통일을 하죠. 하여튼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초나라. 그 다음에 가운데 한나라. 그 다음에 위, 조, 제나라, 연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나라는 망했나요? 아닙니다. 주나라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주나라가 약화가 된 이후에도 춘추시대 때도 주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전국시대 때도 주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춘추시대 때까지는 그런대로 대접을 받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들끼리 서로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는 전국시대에는요, 주나라 왕이, 주나라 천자가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이렇게 전국시대는 주나라의 왕실을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전국치룽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국치룽. 동그라미 3번에 전국치룽 써보자. 전국치룽. 이 전국치룽들,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연, 조, 제, 위, 한, 초로 외웠었어요. 연, 조, 제, 위, 한, 초, 진. 이렇게 7개 나라들이 서로 각각 세력을 뽐내면서 싸움박질이 일어난, 이게 바로 전국시대였다는 거죠. 이때의 목적은 뭐냐? 내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장으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 나라 땅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 중국을 통일하는 게 그게 목적이 돼버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점점 총력전 체제로 변하겠죠?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져서 옆에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람직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분, 옛날에 전국 춘추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나라 때랑 춘추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를 관리를 등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이 사람이 뭐 어느 집안 사람인가 배경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전국시대 때 와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사람이 노비 출신이건 평민 출신이건 뭐건 간에, 출신이 어디건,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이건 간에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자기네 나라 불러서 등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목적이 내가 여러 나라들한테 인정받고 대장으로서 우뚝 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이 나라를 전쟁에서 집어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안 가리고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부터 서서히 등장해온 게 바로 누구냐? 제자백가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각 제후국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고 각국의 경쟁으로 사회 경제 분화가 발전하게 되었죠. 군사 분노를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생산력이 문제였어요. 생산력. 그 당시에 주된 산업은 뭡니까? 농업이죠. 그 농업 생산량이 많으면 잘 사는 나라, 농업 생산량이 적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군인들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 문화 수준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 일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뭔가를 해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각국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또 짓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랑 비슷하네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소를 이용하게 돼서 농업 생산량이 늘었고, 그래서 시장까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먹고 남은 건 시장에다 팔고, 농기구를 자기가 잘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또 시장에다 내가 팔고 하면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를 이용한 농사법과 함께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구가 많이 쓰이니까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그리고 수공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도시와 시장이 당연히 성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죠. 직업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더욱더 심해지고 대규모로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때 이 전쟁의 양상은요, 엄청났습니다. 그 달리기도 달랐어요. 춘추 시대에는 주로 전차들이 있죠, 전차. 말이 끄는 수레 위에 올라가서 드그닥드그닥 하면서 양쪽에 같이 전차에 탄 병사들이 비행창으로 상대편의 전차나 보병을 공격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전국 시대 때 와서는 이제 전투보다는 보병들 혹은 기병들 위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더 대규모로, 좀 더 빠르게, 좀 더 아주 그냥 기동력 있게 싸웠던 게 바로 전국 시대 때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치열한 육박전과 그냥 보병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철제 농기구에 의해서 철제 무기, 전투력이 향상되죠. 기존에 있었던 청동 무기는요, 철제 무기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철제 무기가 많이 쓰였죠. 전쟁의 규모도 확대되고요. 옛날에는 뭐 고작 한 몇천 명, 몇만 명 동원하던 게 이제는 몇십만 명 이상씩 동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후국들이 영토를 확장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전국 칠흥 있죠? 전국 시대에 와서 살아남은 7개 나라들이 점점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봤는데 대충 그럼 춘추 시대 그리고 특히 전국 시대 때 사회가 어떠했는지 대충 왕이랑 신하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분위기를 좀 느껴봅시다. 중국 사극한편 보시겠습니다. 大王，是不是楚国军队又出方城，进犯我国？是的，楚国10万大军，已兵至高陵，高陵危在旦夕。大王，楚国利用方城一带数百里长城，退可守，进可攻，多次进犯我国。请大王准许微臣亲魏国30万大军，攻克方城。好，如果攻克楚国方城，楚国必臣服寡人。庞元帅，你我君臣2人先同食此阳，然后再同征方城。若把此阳比作天下，微臣愿与大王同食此阳。好，请。네, 잘 보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그냥 신하랑 군주끼리 대화하는 것만 보더라도 뭐 난리도 아니죠. 서로 그냥 어디 나라 쳐들어갈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참 웃깁니다, 웃겨. 전쟁이 뭔지 참.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전국시대랑 춘추시대의 또 다른 점을 또 하나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게 있느냐. 춘추시대 때는 말입니다. 그 각 지역의 땅을 받은 그 혈연관계의 제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 그냥 공이라고 했어요. 공작. 여러분들 그 자기 아시죠? 왕 밑으로 귀족들이 공작, 그 다음에 공후, 백자, 남 그러잖아요. 공작 바로 다음이 후작, 그 다음이 백작, 그 다음이 자작, 그 다음이 남작. 공후, 백자, 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위계가 있어요. 드라큘라 있잖아요. 흡혈위.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백작 자기를 받았던 사람이죠. 여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은 아니고 공작들이었어요. 공작. 그럼 왕은 누구냐? 주나라의 왕만 왕이었죠. 그런데 전국시대 와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나 이제 더 이상 공작 아니야.
나도 주나라 왕만큼 세. 그래가지고 이 7개의 나라들이 다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그래요, 왕. 주나라 왕을 왕으로 인정은 약간 하지만 다 이제 무시하죠. 완전히 무시하고 홀대하고 주나라 왕만 왕이야? 나도 왕이야. 초나라도 자기 왕이라고 그러고 진나라도 왕이라고 그러고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위한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왕이라고 그래요. 왕. 이제 더 이상 공작이 아니라는 거죠. 공작보다 더 높은 왕이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랑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제 다. 지네 나라가 더 세지니까. 자, 아무튼 이런 사회상을 여러분들 다 쭉쭉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PPT 빨리 그냥 PPT를 빨리 넘겨야지. 네. 자, 이제 빈칸에 들어갈 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제자백가의 등장 보겠습니다. 제자백가의 등장. 제자백가가 뭐냐? 제자백가. 그 혼란스러운 전쟁과 전란의 시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여러 개의 학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개의 학문들만 등장했겠습니까?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 뭐 이론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변화를 시킬 것이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심사가 이제 여러 나라 군주들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까지 그런 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학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부국강경, 뭐 군주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개인의 신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바로 뭐냐? 제자백가라는 그런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백가는 뭐 한 가지 사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만 가지, 만 사람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있다면은 유교가 되는 유가를 창안한 공자와 맹자가 있죠. 인, 그리고 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 법가가 됐어요. 법가. 한비자나 상한 같은 사람들은 법가를 아주 그냥 추종했습니다. 법가는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아볼 것이고,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가, 그리고 묵자는 이제 묵가, 겸해서를 주장했었죠.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좀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 제자백과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고 선생님 보충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추 전국시대 사회 안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심포지엄에는 대표적인 제자백가이신 공자, 한비자, 노자, 묵자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공자 선생님부터 사회 안정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어진 마음인 인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맞는 예를 지킨다면 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과 강한 처벌만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질서가 바로잡혀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도덕도 법도 모두 인위적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니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살아간다면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자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심포지움 내용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 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죠. 이걸 표로 정리해봤어요. 학습지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지.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학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제자백가가 아니라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10배, 20배, 30배가 되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사상들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5번에 들어갈 뭐예요? 유가 한번 써보세요. 유가는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 맹자님 같은 분들이 만드신 사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군주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되 도덕으로 통치해야지 막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금방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도덕정치, 즉 인과 예로서 백성들을 대하고 질서를 중시해야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각기 공자와 맹자의 그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유교라는 하나의 철학이자 종교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학문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도가.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었던 겁니다. 노자와 장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노자가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인위적이지 않은 삶,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도가가 되겠어요.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시간의 흐름에 자연의 이 순리에 맡겨서 살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가였다는 거죠. 이건 역시 그 이후에 도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도교? 막 풍수지리랑 나중에 연계도 되고 그러잖아요. 도교. 무슨 사신도, 현무, 주작, 백호, 청룡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기 법가예요. 법가. 한비자. 이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요, 강력한 법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비자, 이사, 상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냐? 법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세게. 그래야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 통제가 되고 나라가 굴러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법가예요. 이 법가에서 얘기한 법들은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가혹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은 그냥 참형에 처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고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묵가, 동그라미 6번에 들어갈 묵가가 되겠습니다. 묵가는 뭐 하는 데일까요? 묵을 만드는 데일까요?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군요.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힘든데 헛웃음이라도 지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가는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 유가도 틀렸다. 유가는 질서를 강조하니까 신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가도 틀렸다. 너무 법으로 찍어 누르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겠느냐. 도가도 문제가 많다. 도가 그냥 완전히 방임 아니에요. 방임. 이렇게 방임만 하면 안 된다.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묵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 묵가를 주창한 묵자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남이 나라 막 쳐들어가잖아요. 남이 성을 어떤 나라가 남이 나라를 쳐들어가면 그 쳐들어온 남이 나라를 갖다 막기 위해서 그 피해를 받은 침략을 받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침략해온 나라를 막아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게 바로 묵자였어요. 그의 제자들도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방어자의 입장에 서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상당한 병법가이기도 했었고 개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무술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묵자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렇게 사랑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현실적이죠.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만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묵자. 선생님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병가.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어떻게 해요? 100번 이겨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말이고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아니 불자에 밑에로 올 태자 해서 적을 알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이 손자는요,
병법서를 쓸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상대방을 다 찍어 누르거나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이기는데 직접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 안 하고도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물적 피해랑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니까 인적 피해가 많이 나니까 하여간 전쟁의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손자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 유명하죠? 아트 오브 워 아니겠습니까? 아트 오브 워. 네, 넘어갈게요. 성선설과 성악설 되겠습니다. 각기 육아의 두 거두가 되겠습니다. 맹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순자 되겠어요. 둘 다 육아의 학자들이긴 맞아요. 육아의 학자들인데 이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착하다. 순자는 원래 날 때부터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자 얘기는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데 성선설로 이제 따지면 착한데 점점점 사회에 때가 묻어가면서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순자 입장에서는 원래 사람은 못된 놈인데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이 존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육을 받아가면서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걸 배워가면서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이거 참 논술 주제로 해봐도 참 좋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이제 많이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뒷장 볼게요. 벌써 뒷장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춘추 시대를 거치고 전국 시대를 거쳐서 전국 칠홍들이 그 최종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승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기 주황색에 보이는 영토를 가지고 있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바로 진나라 왕 정, 이름이 정이에요. 정. 진나라의 왕의 성은 영씨고요. 이름은 정이었었어요. 영정이라는 왕이 진왕정이 이 전국 시대를 완전히 통일을 합니다. 연, 조, 제, 위, 한, 초 여섯 나라를 일격에 다 바바바바바 격파해버리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왕정은요, 이제 나는 왕이 더 이상 아니다.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이다. 하여 황제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고 스스로 시황제가 됩니다. 이 시황제에서 시는 뭐냐? 시작할 시황제예요. 그래서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이제 시황제인 나 이후로 2대 황제, 3대 황제, 4대 황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면 진나라가 4대를 못 가죠. 3대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네. 금방 망해요. 통일하고 한 2, 30년도 안 돼요. 법과 사상에 따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진나라가 이 전국시대의 나머지 6나라를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데 힘이 있었느냐? 법과 사상을 등용했어요. 법과 사상. 법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비자가 뭐 상황,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막 불려왔습니다. 뭐 규정 안 지키면 무조건 막 사형, 뭐 안 해놓으면 무조건 사형 이렇게 겁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겁이 나죠. 뭐 잘못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법과 규율을 너무 잘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단기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서로 믿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였을까요? 그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법과 규율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법과 규율을 지키기만 강조했었던 게 바로 진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망하지. 나라가 순식간에 강해졌다 하더라도. 아무튼 하여간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게 바로 기원전 221년이었습니다. 뭐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느냐? 뭐 고조선이 있었다 그러죠. 자, 이 진나라의 시황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폈냐? 황제 칭호를 사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진나라를 이제 전체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나는 왕보다 높은 황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병마용이라고 아시죠? 병마용. 네, 진시황제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런 여러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인데요. 이 말이 인형이지 사람만 해요. 선생님 이거 직접 보고 왔죠. 직접 가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왜 만들어놨냐? 죽은 이후에도 자기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옛날에는 주나라의 왕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다 파견해서 그 지역을 아주 나라로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진시 황제는요, 이제 더 이상 왕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어떻게 다 가서 통치하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방관을 임명해서 군과 현에다가 관리들을 파견해서 이 관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고 명령을 내리면서 지방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랑 비슷한 제도죠. 지금처럼 이제 중앙집권 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지방에다 각 지자체에다 권한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방자치가 좀 더 기운이 강한데요. 그래도 이때는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군현제라는 것이 있어요. 군현제. 더 이상 혈연 관계에 있는 친척들한테 땅 나눠주고 나라 떼어주는 게 아니라 황제가 직접 관리들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제도가 되겠죠.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군현제.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 자, 그 다음 좀 스피디하게 정리해볼게요. 도로망을 정리했어요. 황제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고 반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군현제를, 아니죠, 도로망을 정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정책. 옛날에 진나라랑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돈의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이런 돈 보셨죠? 제나라, 연나라의 이 명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칼처럼 생긴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나 위나라나 뭐 주나라나 조나라 이런 나라들의 화폐는요, 요거는 무슨 모습이냐? 이거는 소 뒤에다가 이제 쟁기를 걸고 갓가는 쟁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의 화폐 같은 경우는 역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통일하자. 돈이 다 다르니까 거래하기도 힘들다. 그 다음에 화폐가 유통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무대뽀란 말 쓰면 안 되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푸시를 해서 불도저 마냥 밀어붙여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화폐, 도량형, 문자 이런 걸 다 통일해요. 한자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요, 각 나라들이 모양은 다 다른 그런 한자들을 썼어요. 서로 뜻이 잘 안 맞습니다. 말이야 좀 많이 통하긴 하겠지만, 물론 중국도 워낙 넓어가지고 북방, 중국, 남방의 방언들이 다 있을 정도로 말도 잘 안 통했겠지만, 글자가 안 통하는 게 좀 더 심각하다 생각해서 한자를 진나라에 사용하는 문자로 통일하고요. 도량형,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단위를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길의 폭, 쌀 떴을 때 이 바가지 크기 다 정해져요. 시황제가. 법이 엄청 셌어요. 이거 완전히 진나라법이랑 똑같아. 과속하면 사형, 저속하면 사형, 법률을 어기면 다 죽인다. 한비자나 상암, 이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법과의 진면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거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법과 외 다른 사상을 가진 학자들은요,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진시황제가. 딴소리 하는 사람들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들, 이 책들도요, 그 법과 관련된 사상의 책들이 아니면요, 다 털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분서갱유. 동그라미 8번에 분서갱유. 책을 불질러버리고 다른 학자들, 유가나 그런 학자들을 다 땅에다가 묻어버린다. 행매장 해버린다. 이게 바로 분서갱유였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자, 그럼 대외정책.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뭘 지었다? 만리장성을 지었다.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었다. 여기까지 잘 보셨고요. 우리 진시황제 정책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전국 칠흥 가운데 후진국이었던 우리 진나라가 드디어 중국을 통일했다. 이 넓은 대륙을 효율적으로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바꾸어야 해. 나는 왕이 아니라 황제이다. 나는 최초의 황제이므로 앞으로 시황제라 불러라. 군현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군으로 나누어라.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예. 여러 나라에서 제각각 사용하던 문자와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라. 내가 곧 법인이라. 진나라의 역사책과 농사나 의학에 관한 책만 빼고 모든 책을 불살라버려라. 내 정책을 반대하는 유가의 책도 불살라버려라.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 큰 궁궐을 짓고 무덤을 만들어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시 황제가 정책을 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황제 칭호를 사용해서 권력을 강화시켰고 군현제를 실시해서 직접 이제 지방을 통치했고 관리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하고 화폐, 도양형 뭐 등등을 통일하고 심지어는 법과 이외의 사상은 금지하는 그게 바로 진시황의 정책이었다. 대외 정책도 만리장성을 쌓아서 방어 위주로 폈다. 네,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다 찍어 누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다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백성들이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이지 않은 백성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리장성 쌓느라고 많은 백성들이 동원됐는데 정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당연히 진시 황제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나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분노가 커졌겠죠. 법과 사상에 따른 잔혹한 통치. 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돈도 다 합쳐버리고 도량형도 강제로 다 통일해버리고 무슨 뭐 합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반감이 엄청 컸겠죠. 고무공을 세게 바닥에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더 튀어오르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뭔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이렇게 배탈이 난다. 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근데 시황제가 있을 때는 무서워서 반란은 못 일으키고요.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임자들이 좀 상당히 좀 티니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농민 반란입니다. 특히 진승, 오광 이런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짐승이 아니고요. 진승, 오광.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었는데요. 농민 반란군을 일으켜서 진나라에 대항을 하죠. 물론 이제 진승과 오광은요, 다 암살당하거나 진나라한테 진압당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신호탄을 쐈다는 데서부터 진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후들, 옛날에 망했던 제나라의 왕족들, 옛날에 망했던 초나라의 왕족들, 뭐 연나라, 조나라, 뭐 등등, 오나라 등등 여러 왕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족들이 다 죽진 않고 살아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진나라한테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성질나고 억울한데 이런 강압적인 정책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진나라가 결국 기원전 206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이제 통일돼서 이제 시작됐던 이 진나라의 통일 시대가 기원전 206년에 금세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20년도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참, 그죠? 하여간, 근데 그 이전에 진나라는 있긴 있었어요. 춘추시대 때부터 쭉 그냥 몇백 년간 이어져 오던, 뭐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그 나라가 통일을 한 건 진시황 때 기원전 221년의 일이고, 그 진나라가 결국 망해버린 건 기원전 206년의 일이었다는 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농민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중국이 다시 막 찢어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강한 세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중국을 한 지역씩 먹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나라의 항우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항우라는 사람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좋고 무예도 대단하고 전쟁에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초나라의 귀족 출신인데 그 자기가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왕이 되죠.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기 그 왕이 되기 전이었나 아무튼 하여간 자기가 굉장히 높은 제후의 신분을 얻은 이후에 누구를 옹립하냐? 그 옛날 망해버린 초나라의 왕족 중에 의제가 있었어요. 의제를 갖다가 어린 의제를 데려와서 황제로 높여주고 자기가 이제 초나라의 왕이 돼요. 근데 의제를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싶으니까 어린 의제를 죽이고 자기가 원래 실질적으로 센 사람이었는데도 어린 의제를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 사화, 무슨 사화였죠? 경기갑이 아니고, 사화 순서가 뭐였었지? 뭐, 기묘사화, 뭐, 을사사화, 뭐, 갑자사화, 무갑비을이잖아요. 무사화, 무엄하나 해서 일어났었던 그 무사화. 그 연산군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사화가 일어난 원인이 뭐였었죠? 그게 바로 이 초패왕, 이 항우가 어린 의제를 죽여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비난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거를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받아다가 이 역사책에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실록 기록에다 쓰니까 그걸 연산군이 보고, 이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조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어린 단정부였다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간에 중국을 놓고 아주 전쟁이 벌어집니다. 건곤인척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능력만큼은 항우가 더 뛰어났을지 몰라도 부하를 통솔하는 리더십만큼은 유방이 더 뛰어났어요. 기회도 있었고 운도 좋았고, 결국 이 초한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됐느냐?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하고 초나라의 항우는 죽게 되죠. 그리하여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한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는 장기에 보면은 녹색 글씨, 빨간 글씨 팀 있잖아요. 그 녹색 글씨는 바로 초나라, 빨간 글씨 팀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라 고조가 한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게 기원전 202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나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한나라의 영토는 이전에 있었던 진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복전쟁도 벌이고 하게 되는데요. 이 한나라는요, 특이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어떤 거냐? 바로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10번에 들어갈 군국제를 실시했습니다. 군국제. 군국제는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와 군현제를 짬뽕한 게 군국제였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어요? 중앙은 군현제로 통치합니다. 지방은 봉건제로 통치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한나라는 수도를 어디로 놨냐? 장안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서안이라는 곳이죠. 시안. 이 장안을 수도로 삼고 황제가 다스리는 이 장안 지역의 수도권과 이 수도 주변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은, 일단 금사라기 지역 이런 데는 황제가 직접 관리들을 보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현제죠. 그런데 이 주변에 변경에 있는 땅들은 이 한나라의 황제 유방의 친척들을 갖다가 파견해가지고 옛날에 주나라 때처럼 보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거는 봉건제죠. 따라서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나와 있는 군국제가 되겠습니다. 군국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봉건제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단점을 좀 커버하고, 군현제를 너무 밀어붙였다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었던 진시 황제의 그런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한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죠? 한나라 고조는요,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요. 농민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옛날에 왕건이랑 비슷하네요. 또 뭘 했을까? 또 뭘 했을까가 아니고 여기까지네요. 자, 그 뒤에 이제 한고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로 해서 한 몇 대 정도 흘러갔을 때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고조 유방의 후손이 되겠죠? 이 한무제 때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때 아예 군현제로 가버립니다. 그 당시 한무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군국제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중앙 외에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친척들, 이 군국제에서 봉건제 스타일로 이제 나라를 세웠던 친척들이 한무제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아예 그냥 이걸 진압을 하고 그 옛날에 봉건제로 운영되던 곳까지도 다 그냥 군현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반란이 일어나서도 그랬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황제의 권력이 옛날에 한고조 때보다 좀 더 강해졌으니까 밀어붙여도 되겠지라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가사상을 통치 인정하래요. 이제 법가나 무슨 도가나 유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유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가를 완전히 밀어내고 유가사상을 완전히 공식화합니다. 동중서라는 이 고위 관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태학을 설립하죠. 아무래도 군주 입장에서는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군주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효, 어질인, 그 다음에 뭐 예의, 그 다음에 의리 이런 걸 강조하는 이 육아를 채택해야 장기적으로 나라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무제는요, 서쪽으로 더 뻗어나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기도 했지만, 뭐 길을 개척을 하죠. 흉노라는 이 북방 유목민족을 정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성질나는 건 우리나라의 이 보조선을 무너뜨린 것도 이때 한나라 때 무제 때 일이에요. 분놈이네. 알고 보니까 망할 놈. 네. 자, 그 다음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막의 길,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서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사막의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길, 여기를 거닐면서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 도시를 찾아 떠나면서 이렇게 사는 삶, 굉장히 고달프긴 하겠지만은 좀 낭만적이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고 참 고달픈 삶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관광으로 가는 걸로, 여행으로 가는 걸로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소금과 그 다음에 철같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자원들을 전매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한무제 때 워낙 전국전쟁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소금이랑 철같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들을 나라에서만 판매하고 나라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소금을 만들어서 팔거나 철을 만들어서 팔면 잡혀가서 아주 끝장나겠죠. 나라에서만 이런 사업을 독점을 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좀 더 늘리려고. 자, 이제 두 번째 장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장.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무제 이후로 계속해서 황제가 나오다가 어린 평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평제. 근데 평제가 그 당시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근데 평제의 장인어른인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망. 이름이 되게 웃기죠? 왕망. 왕망 완전 왕 망해버리나요? 네.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이름 따라가더라고요. 이 왕망 나중에 왕망해요. 네. 아무튼 이 장인어른인 왕망이 자기 사위인 평제를 복살시켜버리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황당하죠.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신나라라는 나라예요. 신나라. 한무제가 죽고 나중에 외척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 한나라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왕망이 신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게 기원 후 8년이에요. 8년. AD 8년. 지금은 2020년. 그때는 8년. 그런데 이 왕망의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 제후들이 각축을 또 벌이고 반란이 나고 난리가 날 때 그때 한나라의 황제 출신이었던 황족 출신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호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이가 바로 광무제였죠. 광무제. 이 광무제가 이렇게 한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와 광무제 이후의 한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유방이 건국해서 평제까지 이어져 오던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신나라가 짧게 있고요. 그 뒤에 광무제가 다시 회복한 이 한나라를 우리는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 그리고 후한 때 수도로 옮겨요. 원래 한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거기서 어디로 옮기냐? 옆에 오른쪽 동쪽에 있는 루어양으로 낙양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수도 옮겼던 그 낙양 거기 맞습니다. 자, 그런데 후한도 그렇게 아주 순탄치가 못했어요. 200여 년 낙양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족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옛날에 왕건처럼. 근데 왕건은 중간에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광종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호족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후한 때 광무제 이후로는 호족들의 힘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황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호족들이 지방에서 아주 세력을 떨칩니다. 그리고 탐과 놀이들이 백성들을 다 뜯어먹어요. 삼정의 문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말이죠. 또 환관들, 이 거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중의 특수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제 뭐 인위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사고로든 이 거시기가 없어진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제 이 사람들로다가 벼슬을 줘서 여러 가지 사무를 담당하게 한 사람들은 환관이라고 해요. 내시죠, 내시. 이 환관들 중에서 높은 내시 10명, 십상시라고 해요. 십상시. 이 십상시들이 바른말하는 그런 관리들은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황제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까지 일으켜요. 이게 바로 십상시의 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 황건적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봐봐. 호족들이 지방에서 막 난리지. 그 다음에 이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지. 중앙에서는 환관들이 다 해먹느라고 백성들 잘 사는지 관심도 없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서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반란을 일으킨 게 황건적의 난이었어요. 황건적의 난. 장각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난을 일으키죠. 약간의 종교 집단적인 성격도 있었던 게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종의 횡포와 대토지 소유로 농민생활 악화, 외척과 한간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농민공기가 일어났는데 여기 빈칸에 동그라미 11번에 황건적의 난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황건적의 난. 그래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후한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엄밀히 후한이 망하는 거는 저기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한나라를 없애버릴 때 망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맛이 가서 없어지게 된 거 220년 되겠죠. 22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겠다고 나선 이 제후들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서로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 통치하고 있던 지역을 아예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버려서 싸움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국지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삼국지. 게임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비, 관웅, 장비,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그런 인물들이, 영웅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펼치는 게 바로 삼국지인데요. 이렇게 여러 그런 처음엔 제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좁혀지죠. 일단 위나라의 누구예요? 조조. 그 다음에 오나라의 선권, 그 다음에 촉나라의 유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호족과 호족의 횡포와 대토지 소유로 농민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외척과 환관이 개입하면서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왔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삼국은 누가 통일하죠? 네,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진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문화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 한나라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호족이 성장했어요. 지역사회를 장악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앙 정치로 진출해서 중앙에서도 한자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농민을 원격으로 관리인을 보내서 지배하거나 아니면 가끔 자기 고향 지역에 가서 지배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호족의 시대였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요, 서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단길을 통해서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공업이 발달하여 비단길을 통해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 자, 마지막 사마천이라는 이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지었습니다. 사마천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관리였는데요. 한무제 때 그 죄를 지었다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그 장군을 한 명 변호하다가 참 되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 거시기를 갖다가 절단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 죽을래 아니면 자를래 했는데 저기 그냥 자기가 뭔가 사기를 지키려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잘리는 형벌을 받으면 비웃음거리가 되냐 계속 대대로. 근데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에 개의치 않고 본인이 그 사기를 지키려기 위해서 그런 치욕을 감내하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책이 어떤 책이었냐? 책이 없었고요, 종이가 없었고, 대나무나 나무 조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글씨를 써서 줄과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나무떼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종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종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종이 얘기는 안 나왔네요. 자, 이건 옛날 책들이에요, 옛날 책들. 역사서들 다 이렇게 나무에 썼습니다. 이런 거는 죽간이라고 해요. 죽간.
대나무 조각에다 이렇게 한 책이라는 축판. 자, 그래가지고 등장하게 된 게 종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종이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종이 비법인데요. 아무튼 한나라 때 환관이었던 최미은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게 바로 이제 종이가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종이로 이렇게 더욱더 발달된 종이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 그랬으면 나무 조각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쓰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 제지술, 해시계, 지진계 등이 발견되었다는 거. 또 다른 문화의 발달, 불교가 전해됩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전해되어 왕실 귀족 중심에서 민간까지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빨리 마무리합시다. 1시간 더 넘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심화 문제 1번. 심화 문제 1번 뭐예요? 주나라가 분열되어 제후들이 패권 경쟁 벌인 시기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죠. 2번 모모란 춘추 전국 시대에 뛰어난 학자들 제자들과 3번 무엇은 무엇은 중앙집권 체제와 왕권 강화를 정당화하여 유교가 되겠죠. 한 문제 때 정치 이념이겠죠.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형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춘추 전국 시대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4번이 적절하겠죠. 부국강병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모았다. 등용했다. 자, 2번 한고조의 업적만 골라보자. 한고조의 업적. 기역 맞아요. 니은 맞아요? 맞아요. 디귿 맞아요? 맞아요. 리을 도로망 정비 반란에 신속하게 이건 진시황제가 한 거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좀 읽고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인도의 통일제국 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아유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